네, 반갑습니다. 이거 막 깍듯하게 인사하잖아. 좀, 깍듯하게. 그래. 넌 왜 안 해? 2013년 지방직 7급 11번입니다. 아무리 풀수록 보면 이 베이직과 어드밴스드의 차이는 9급과 7급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9급이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 7급 왜 이러는 건지. 네, 11번 보시면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처분에 관할행정청의 서면이나 말로 이게 의견 제출 얘기하는 거죠. 의견 제출은 당연히 행정절차법 22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1항 청문, 2항 공청회, 3항 의견 제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의견 제출은 약식 청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관련되는 내용이 이거는 22조인데 27조에 따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27조 내용입니다. 말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의견 제출할 수가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했을 때 이것도 27조죠. 27조죠. 그래서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 진술지를 기록해야 된다. 누가요? 행정청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 직접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또 어디에도 있었어요. 정보공개 청구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역시도 구두로 할 수 있고요. 구두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공무원이죠. 보통은 공무원이 그것을 이제 다 기록을 해줍니다. 말로 하면 저쪽에서 기록을 해주니까 큰 문제 없고요. 정보공개 청구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의견 제출 얘기를. 의견 제출하면 모아주려고 하나?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행정지도는 48조 행정지도, 49조 가게 되면 서면 교부 요청권이죠. 서면으로 말로 했을 때, 저쪽에서 말로 했을 때, 요번엔 저쪽의 행정지도를 말로 하는 겁니다. 서면 교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조에 가게 되면은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또 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행정지도와 관련돼서 48조 1항하고 2항, 그 다음에 49조 50조 서면교부 요청권 의견 제출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한다. 청문 같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그 다음 비공개가 예외가 되죠. 청문은 원칙적으로 이제 비공개로 하게 되고,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없고, 공개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청문이지만 공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문제 나왔던 거는 또 뭐냐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이런 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아니고, 행정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신청한다, 이럴 때는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문제. 12번.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을 하게 되고,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외부적 표시로서의 재결도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심리 재결 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과거에는 2008년도 2월 29일 전까지는 심리 의결 기관이었죠. 내부적 의결 기관에 불과했었습니다. 뭐랑 마찬가지야. 공무원 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부적 의결 기관이죠.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심리 재결 기관입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거꾸로죠. 이쪽이 원칙. 처분권주의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한다. 이게 지금 처분권주의와 관련돼서 예외가 아니라 이 부분이 예외긴 한데 뭐의 예외 얘기하는 거야? 변론주의의 예외로서 직권심리주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직권심리주의. 완전히 거꾸로 됐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107조 3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사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주의가 적용됩니다. 당사자주의가 적용되고 당사자주의의 내용에는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죠. 여기도 처분권주의 적용됩니다. 그리고 처분권주의에는 소송이든 심판이든 예외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변론주의 예외로 직권심리주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직권탐지가 일부 인정될 뿐인 거고, 이거는 뭘 보면서 딱 뭘 떠올려야 되냐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떠올려야 돼요. 저사주변, 처분사의 추가 변경.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게 피청구인이 가능한데, 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할 때 행정심판에서도 기사동의 법리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했잖아요. 기사동의 법리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 얘기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송물에 변경을 가하게 되면은 그럼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고, 그래서 실체상 한계로서 기사동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판 대상의 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유효하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할 때는 기사동의 법리가 유효하다. 처분권주의 얘기 나오면 처사추변으로 우선 연결시키는 습관 같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건 요거 얘기하는 거죠. 39조의 직권심리주의.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26조의 직권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전문에서 직권증거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후문 쪽에서 직권탐지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36조하고 39조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36조에서 직권증거조사, 39조에서 직권심리, 이게 직권탐지입니다. 39조의 직권심리, 이게 직권탐지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도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1건 기록 현출되어 있을 때,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을 때, 명시적으로 주장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이건 소송하고 똑같이 가주시면 되고요. 행정심판법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 서면심리로 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까꾸로 되어 있죠. 까꾸로.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당연히 구술심리로 해야 되는 건데, 심판은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 이제 단서 쪽에서 이제 구술심리를 할 수도 있다. 신청하면. 구술심리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구술심리로 할 수도 있다. 뭐로 안 될 때, 서면심리로는 도저히 심리가 안 될 때, 서면심리 가지고 안 될 때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은 서면심리로 할 수가 없을 때만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칙이 서면심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원칙이 서면심리고 예외가 구술심리고, 이 부분은 행정소송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다 구술심리로 해버리면 소송처럼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60일 안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재결 나올 때까지 60일 안에 막으려면 전부 다 구술심리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잖아요. 서면심리. 이게 원칙이잖아. 서면심리가 원칙인데 그냥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된 서면만 가지고 심리할 건데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그쵸? 뭔가 말이 안 되기 시작하죠. 서면심리가 원칙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 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3번 공무원법 관계. 공무원법 관계 강론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내용이 총론입니다. 이게 내용이 총론이어서 판례는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공무원법이 공법이니까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우선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한데 공무원법은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다음 공무원연금법 이런 것도 있죠.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주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고요. 얘도 당연히 사용자가 국가 등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피용자가 되는 겁니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맞는 거고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이라고 했죠. 원래는 이제 보통 문제를 뭐로 나와요? 당연퇴직 인사발령 뭐 이렇게 나오죠. 당연퇴직 인사발령. 근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라는 표현보다는 판례가 한번 확인을 해준 적이 있었고요. 임용 결격자에 대해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하면 그것은 임용 취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들어갔죠. 임용 취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취소를 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긴 했지만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잖아요.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판례가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시키지 않고 절대적이고 소극적인 요건이다라고 해서 절대적 요건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공무원 임명 처분하면 그냥 바로 무효다 이렇게 봤죠. 그럼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임용 취소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점의 통지에 불과하다. 항고 속에 적법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맞죠.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고 공무원법상 직위 해제는 이건 뭐예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가행정행위입니다. 가행정행위. 단계적 행정결정 중에서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중에서 가행정행위죠. 가행정행위는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행정행위는 항상 종행정행위가 뒤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종행정행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행위의 일종이죠.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할 뿐이고 보직을 해제한다, 직위만 해면시킨다 이겁니다. 직위만 해면시킨다. 그 얘기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직권 면직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징계처분, 파면해임, 강등정지, 감봉견책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 항고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징계처분도 공무원법상의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맞지만 직위해제도 방금 행정행위라고 했습니다. 행정행위니까 이것도 처분이 맞죠. 따라서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소청심사,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특별행정심판 절차로서의 공무원 소청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불리한 처분 하게 되면은 저거 16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16조. 우선은 구조부터 밀고 들어갑시다. 구조부터.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들어간다고 치면 국가공무원법, 국공법 19구조 1항. 구조 1항에 보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처분 등과 함께 그 외에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도 전부 다 소청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모든 처분이 다 포함되는 거고 소청심사의 대상에 그리고 나서 16조 1항에서 그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필요적 전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해서 공에 해당을 했죠. 이거 봐. 이거 7급인데 문제가 이러면 너무 심심하잖아. 특별행정법 관계, 특별권력관계. 판례는 여전히 특별권력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리 그것이 내부관계, 행정조직 내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 종래에 인정했던 그 특별권력관계가 아니고 특별행정법관계라고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특별권력관계, 종전의 특별권력관계, 국가영역. 국가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근조감사 이게 있었죠. 근조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근조 화환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이건 뭐예요? 공법상 근무관계 말하는 거고 근무관계. 그 다음 얘는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재소자관계, 수용자관계,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감독관계,
감독관계. 뭐 특허를 줬을 때 그 공익기업, 공공사업 얘기하는 거죠. 특허 기업에 대한 감독관계라거나 아니면 뭐 공공조합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계라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사단관계. 사단관계는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이에요. 사단법인이 공공조합이죠. 조합하고 조합원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사단관계에 해당을 하겠죠. 이제 이 종래 국가 영역 특별권력관계라고 봤던 부분에는 여기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기본권 제한이 자유로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법관계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일반 행정법 관계와 완전히 등치시키는 것은 아니고 좀 특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행정법 관계. 판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이게 아니죠. 이건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이건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 이 지방공기업, 서울시의 공기업이죠. 국가 쪽 말고 지방 쪽에도, 지자체 쪽에도 공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인데 공기업 그러면 뭐예요? 영조물법인이죠. 공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중에 영조물법인, 기타 행정주체 쪽 말하는 겁니다. 영조물법인 쪽에 해당을 하고요. 뭐 나머지 사단법인이나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단법인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봤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공단 소속 직원의 근무관계, 근로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사법관계라고 했죠.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하는 인사조치는 전부 다 사법상 행위고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기타 행정주체 중에 기타 공법상 법인들 있죠. 기타 공법상 법인, 지금 거기에 해당하고 얘네들의 근무관계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지방공기업은 공법상 영조물법인이고 영조물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마찬가지고 걔네들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입니다. 걔네들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고 얘네들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법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인사조치는 그렇지 않죠. 특별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위도 행정수용법상 처분에 해당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봤었어요. 이유는 우리가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법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특별권력관계에는 법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특별권력관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행정법관계입니다. 법관계, 특별행정법관계 법이 적용되니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물론 이제 처분이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항고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판례에 의하면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이거랑 앞에 거 얘기했다. 이것도 일종의 징계 처분이에요. 징계 처분, 징계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징계 처분이긴 한데 징계 처분인데 말이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죠.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행정처분이 맞죠. 국공립대학교, 대학교래. 맞네? 대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입학허가 결정이 뭐였어요? 입학 결정은, 특허였었죠. 영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영조물 이용권 설정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권리 설정 행위입니다. 퇴학 처분은 그냥 그거에 대한 철회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입학 허가 결정의 철회 처분, 더 이상 영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시키는 겁니다. 박탈시키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처분 맞고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 있죠.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이 부분 때문에 언급이 된 거고요. 판례에 의하면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게 그냥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단관계죠. 사단관계니까 그에 해당하는 게 맞겠고요. 물론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 제기할 수 있죠. 15번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정 변경
반영해서 하는 판결을 우리가 사정판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있는 예외적인 기각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공익우선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예외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여기 반하죠. 법률적합성.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르게 되면 위법한 행위는 제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처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니까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여러분들이 공공복리에 대한 문제로만 기억하세요. 법률적합성 원칙엔 반하는 거고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익우선조항이다. 대표적인 공익우선조항이다. 이 사정판결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죠. 이건 재량권 행사입니다. 법원의 재량.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으로서 이익형량을 하는 건데, 이익형량을 해서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월등히 클 때 아주 엄격히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에 사정조사를 낸다. 그렇죠? 사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정조사를 하고요. 사전 사정조사. 그러니까 직접적인 권리 구제를 이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게 되죠. 직접적 구제를 거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간접적 구제 가능성은 인정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 형량 부분에 있어요 사익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법원이 사전 사정 조사를 해서 다른 구제 방법이 혹시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사정 판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없으면 사정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사정 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원고한테 사전 통지를 해주죠. 사전 통지를 해줍니다. 사정 판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당신이 여기서 제거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같이 병합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병합 청구를 유도를 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손해배상 등을 병합하라. 이게 병합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이 취소 소송은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기각을 하고 손해배상은 직접 인용을 시켜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끝내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등을 같이 병합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사정 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은 판결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위치공이죠. 위치공. 사정 판결의 요건, 위치공, 처분 위법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복리가 인정돼야 된다 이거죠. 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예외적 기각 판결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외 기각. 취소 사유라는 것은요, 이거는 처분의 효력 유지가 목적이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공공복리라는 것은 이거는 재량권 행사다. 법원의 재량 행사, 이익 형량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을 어디서 잡는 거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 내리는 것은 똑같고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거죠. 이게 사정 판결의 필요성이죠. 사정 판결의 필요성 얘는 판결 시 처분 이후에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 이후를 고려한다면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고요. 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누굽니까? 피고죠. 피고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피고 쪽에서 사정 판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그 필요성, 공공복리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기초로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도 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보게 되면 직권심리 규정이 있고요. 직권심리 규정이 있고 그 다음 28조죠. 28조에 보게 되면 사정판결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있죠. 사정판결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직권심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왔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측면,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법원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사에서 인정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 뭐야? 저기 써있죠.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얘는 적법성을 후퇴시키게 됩니다. 적법성을 후퇴시키게 되기 때문에 26조를 아무리 행정소송법에 저런 게 있다고 해서 막 끌어다가 사정 판결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얘들은 물과 기름이다.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판례는 인정하죠. 판례는 인정을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피고가 사정 판결을 주장하는 일이 없어요. 주장을 안 하니까 28조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정 판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피고는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을 하지 위법을 인정하고 사정 판결을 해달라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했죠. 한 번. 재작년에 한 번 피고가 무릎 꿇어버렸어요. 거기서 사정 판결 안 해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뱅크럽시 빠질 뻔했거든요. 상황이 복잡해가지고 지자체 없어질 상황이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무릎 꿇어버렸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직권심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반영입니다. 재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하고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것도 지방자치법 강론인데 그 내용이 총론이에요. 내용 총론에서 또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서울특별시 있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누구야? 세종시 이런 거 있죠. 경기도, 강원도 이런 거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까지 말고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시군구 이게 사실 이러면 틀린 거야. 이 부분이 정확히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자치구라고 불러야 돼요. 자치구. 그냥 행정구역으로서의 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치구라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저 정도면 그냥 맞는 걸로 처리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처벌 규정이 있는데 양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종업원이라고 보게 되면 공무원 종업원이죠. 아까 근로자라고 했어요. 사용자도 같이 벌을 주는 양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양벌 규정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이잖아. 그렇죠? 법인 맞죠? 그래서 얘도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국가로부터 국가 기관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자치사무라고 했잖아. 지금 자치사무라고 했잖아. 자치사무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관위임 사무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기에는 양벌 규정 적용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밑에 보시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지 기본권 주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려면 그것은 이제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돼야 되는데 법인이잖아. 법인이니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당사자 적격은 처분의 상대방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국가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서울대학교 자체가 사람인데, 근데 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그냥 공공시설, 일개 시설에 불과했었단 말이죠.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영조물이었었습니다. 직영영조물.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관에 가면은 보건소 있어요. 보건소. 근데 보건소를 이제 폐업 처분을 한 겁니다. 관악구 보건소장이. 그 보건소 빼려고 한 거야. 빼려고 했을 때 서울대학교가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서울대학교는 그냥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신발, 그 다음에 의자 이런 거거든요. 서울대학교는 그냥 신발입니다. 신발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국가 나와 그랬어요. 국가 너 나와. 야, 국가 네가 원고야. 네가 원고야. 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물건이니까 시설이니까 국가가 원고가 돼야 된다. 뭐라고요? 행정주체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익숙한 판례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협의 취소.
이런 게 있죠. 건축협의 취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관할 안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건축 허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건축 협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협의는 건축 허가와 마찬가지인 것이고, 건축 협의를 취소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공물. 이 공물법에서 급부행정법, 이것도 강론인데 근데 총론입니다. 좀 장난하나 지금? 심심하셨나봐요. 이 강론을 모르시는 분이 출제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7급을. 강론 공부가 안 되신 행정법 교수님이 들어가셨어. 그래서 막 강론에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제는 다 총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지 행정재산이 된다.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공물이라고 하게 되면 공물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첫 번째, 목적에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입니다. 행정 주체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으로서의 공물. 공물은 그 목적에 따라 나누게 되면 공공용물이 있고, 공공용물,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물건이죠. 공용물이 있고, 행정 주체에게 제공되는 물건이죠. 보존 공물이 있고, 공익 목적상 보존을 강제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공용물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인공공물이 있고 자연공물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인공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공공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연공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공물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공물의 성립과 소멸 하는 데 있어서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 지정이나 공용 폐지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했을 때 인공공물 같은 경우에는 공용 지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성립 소멸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성립, 공물이 성립이 된다. 공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 이제 공물이 더 이상 아니고 사물로 바뀌어버린다. 사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기 위해서 공용 지정이라는 행위를 의사적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자연공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공물 같은 경우엔 공용 지정이 필요가 없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바로 공물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천이나 바다나 산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공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지, 이제부터 이건 공물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국가가 이제부터 이건 공물이야 이렇게 공용 지정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얘가 공물이 소멸하기 위해서 공용 폐지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을 공익 목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공용 폐지의 의사가 필요한데, 여기는 어떨까요? 얘도 필요합니다. 공용 폐지의 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지금 계속 이거 물어보는 거야. 계속. 그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인공공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인공공물이니까 공용 지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고요. 공용 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우우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공물과 달리 공용 폐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용 폐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립되었을 때 뭐라고요? 공용 폐지가 필요해요? 바다 필요하죠. 바다. 공유수면 바다 수면 얘기하는 거고, 바다 수면 공용 폐지가 있어야만 이제는 더 이상 공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국유 하천 부지는 하천부지는 용도 폐지가 되지 않으면 일반 재산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이게 뭐야? 하천, 자연곡물, 용도 폐지, 공용 폐지가 필요하냐? 필요하다. 있어야만 일반 재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저 얘기는 국유니까 국유재산 중에서 지금 저 하천부지는 현재 행정재산이라는 거죠. 행정재산 중에서 여기에 있는 자연곡물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인 겁니다. 그랬을 때 공용 폐지가 있어야만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곡물이잖아요. 곡물.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바로 행정재산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곡물은 행정재산이죠. 이 행정재산이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소멸하게 되면은 뭐로 바뀌는 거야?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거죠. 일반재산.
일반 재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 공용 폐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있어야만 일반 재산, 사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사물, 저쪽은 곡물, 얘는 사물이죠. 사물, 잡종 재산, 일반 재산. 도로 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곡물 사용권, 도로는 공공용물 중에 인공곡물, 곡물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고, 설권행위. 곡물 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 목적, 공익성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다. 특허죠, 특허.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적 처분. 설권적 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고, 특허는 원칙적으로 공익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량으로 파악하게 되죠. 재량입니다.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 네.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 좀 다닥다닥 긁히는 느낌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면서 재밌는데, 너무 쉽죠.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7급 시험을 보셨어야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설권 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속한다. 판례가 자유재량 이딴 소리 하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냥 재량행위, 그냥 재량행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강학상 특허죠. 그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이거는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서 특허?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좀 특이했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매립권자한테 저 매립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법이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설정이다. 특허로 보는 거고, 특허면 당연히 재량이죠. 재량이고요. 특허인데 기속행위인 게 뭐가 있었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특허인데 그런데 기속행위였었습니다. 이유는 적정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었었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허가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전기가스 등, 전기사업허가, 도시가스 사업허가, 철도 사업허가,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허가, 다 뭐예요? 다 특허죠, 특허. 다 특허. 그래서 우리가 특허라고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감기를 안 걸리시네? 대단하네. 어저께 우리 원장은 죽었어요.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이 올 거예요. 감기 걸려서 죽었어요.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올 겁니다. 얼굴은 비슷할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권리를 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네 글자 맞출까? 권리 능력,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대부분 공익사업, 공공사업. 그럼 문제로 나올 때는 그거를 공익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도, 기간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공공사업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광업허가라거나 어업면허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밑에는 얘는 공법인 설립, 얘는요 신분 설정행위, 귀하호가,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공무원 임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공공사업이고요. 특허입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인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 이거는 공법상 합동행위죠. 공법행위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고 공법상의 합동행위죠. 합동행위. 같은 방향의 의사합치. 조합을 설립하자 이렇게 해서 쭉 같은 방향의 의사를 합치를 하는 겁니다. 보충행위로서 인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인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봤죠.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봤었는데, 이것만 갖는 게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인가의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공법인 설립이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공법인 설립, 이거는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공법상 사단법인, 사람이 모여있는 거고요. 인가는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 아직은 무효 상태입니다. 아직은 무효 상태인데 유동적이야. 뭐가 있으면, 인가가 있으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얘기죠.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대해서 인가 보충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는 거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유효 상태, 효력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강학상 인가, 이 동의행위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
유동적 무효 상태를 유효 상태로 전환시켜주는 것으로서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이 인가가 있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뭐면요, 여기가 위법해요. 하자가 있어서 무효입니다. 제3자의 법률행위는 이건 행정청행위가 아니니까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위법이면 그냥 무효예요. 위법이면 그냥 무효입니다. 근데 이게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뭐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유효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하자가 있다 이거지. 하자가 있다. 여기는 뭡니까?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가 되고 현재 무효인 상태가 유효한 상태로 바뀌고, 이렇게 돼서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유효로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그 하자를 인가에 대한 취소를 통해 다투는 게 맞을 텐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냥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냥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구할 수 없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안 되죠. 행정규칙과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문장 좀 길어졌죠? 이제 좀 긴장 좀 해주시고, 사무처리 지침이 문제 다 내고 마지막 와갖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셨네. 하급 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적 법 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해석의 준거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 형식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행정규칙의 뭐 조직규칙이라거나 뭐 영조물 이용 규칙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규범 해석 규칙이라거나, 이거는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량준칙이라거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행정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규칙들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규범 해석 규칙, 법률 요건 부분입니다. 얘는 법률 효과 부분, 얘는 법률 요건 부분. 요건 부분에 있어서 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그것을 제시를 해주는 규범 해석 규칙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불가하다면 그러한 해석 기준이 상위 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재량규칙 얘기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이 저 맨 밑에 있는 재량준칙일 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규범 해석 규칙일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효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확정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거나, 여기서 이제 재량권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과 재량권의 행사에 관해서 재량준칙이나 규범 해석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특히 재량준칙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에 행정청이 저 행정규칙을 준수했을 때, 그리고 저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 비교해 보시면, 준수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기로 했냐면, 앞에 행정규칙이 있잖아요. 재량준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죠.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행정처분을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고 했죠. 판례가 여기를 보고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일반 원칙에 만약에 저 재량준칙이 위반이 된다면,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에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그 내용대로 행한 이 처분도 위법해지는 거야. 그 내용대로 행한 이 처분도.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직접 판단 내리지 말고 저 재량준칙을 직접 판단 내리고 행정처분을 간접 판단 내리라. 이게 판례스타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위반했을 때, 이게 만약에 법규명령이면 그 위반 자체만 가지고 바로 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법규명령이면 바로 적법, 바로 위법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선 뭘 얘기해야 돼요? 여기선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재량준칙이니까 자기구속원칙 문제가 생길 테고 위반돼서 재량의 하자가 발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재량준칙을 갖다 따랐다
준수지 그대로 따랐습니다. 행정규칙에. 그러면 여기에 규범해석 규칙을 집어넣고요. 그 규범해석 규칙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를 파악해보고 그런 게 없으면 여기도 재량준칙이 적법이면 얘도 적법되는 거잖아. 규범해석 규칙이 적법이면 그에 따른 처분도 적법되는 거라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행정규칙에 대한 판단을 통해 뒷부분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령의 규정이 행정기관에 그 내용에 구체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기관에게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달라고 권한을 부여했다. 뭐를 부여했다? 입법권을 부여했다. 행정입법권을 부여를 한 겁니다. 행정입법권을 부여를 하는데 절차나 방법을 특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그 제정 형식을 행정입법의 제정 형식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임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행정규칙은 당의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만든 거라고 한다면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규법규 얘기하는 거죠. 행규법규. 행정규칙 형식이죠. 법규명령,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시켰잖아.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켰잖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고 지금 위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잖아. 효력을 가진다. 이건 법령보충적 규칙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고시 등은 당의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다. 위에 있는 2번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연결해서 2번은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최소한 뭐예요? 행정규칙에 위임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 수임 기관한테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밑에는 재정 형식을 정했잖아. 밑에 같은 경우는 재정 형식을 아예 불형으로 정해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근데 행정규칙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왜? 저 행정규칙은 위임을 받은 게 없어요.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이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맞아요. 그렇죠? 내용이 법규명령이고 형식이 행정규칙인 건 맞아.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그게 법규명령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위임이 정상적으로 있어서 법령 보충적 규칙으로 인정돼야만 그래야만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라고요. 행규 법규 상황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법령 보충 규칙 상황까지 우선 넘어가 줘야지 거기서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아주 잘 비교한 문제입니다. 맨 끝에가 정신 차리셨네.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협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의해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부 원칙에 따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부 원칙, 우리 판례는 자기구속 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평등 원칙과 신뢰부 원칙 양쪽에 양다리 걸쳐서 여기서 찾게 되죠. 학설은 평등 원칙으로부터 찾고 있고 판례는 양다리 걸치고 있고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는 거죠.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되는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 자기구속원칙.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돼서 재량이 일탈나며 그냥 판례는 통칭 저렇게 말하고 재량의 하자가 발생을 했다.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행정규칙에 위반되었다. 위반되었는데 선례가 존재하게 되면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정리한 것이고요. 마지막 문제.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좀 이따 하고 먼저 2, 3, 4번부터 합시다.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부과죠. 부과는 이건 오답입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이건 확실히 2번이고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틀렸죠. 자기의무는 불이행이죠. 2번 완전히 틀렸네. 국어 때문에 틀렸고. 이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명 처분일 필요는 없고 모두 있을 수 있어요. 법규 하명일 수도 있잖아. 법규 하명. 그렇죠? 뒤에는 처분 하명, 앞에는 법규 하명, 법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 자기 의무라면
철거명령과 개고 처분을 각각 따로 하지 않고 원래는 각각의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아니하며 행정대집행을 할 뜻을 미리 계고하는 것 같이 한 장의 문서, 한 잔의 술, 철거 명령과 계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실무적으로는 그냥 항상 한 장의 문서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중이고, 물론 이제 요상구문이라는 계고의 요건은 갖춰져야 될 것이고, 판례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 요상구문의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인데 맞게 푸셔야 됩니다. 맞게 푸셔야 됩니다.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의 흠은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각 행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철거명령과 뒤에 있는 대집행, 계고 확정, 실행 비용,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자기들끼리는 하자승계가 되지만 앞에서 의무 부과한 행위하고는 하자승계가 서로 안 되죠. 안 된다. 뭐 간단한 얘기했고, 마지막 1번. 제3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 청구권을 가진 사이는 일정한 경우에 국가대위에서 민사소송으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 우선 국가재산이죠. 국유재산인데 이건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고 여기가 행정재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무슨 관계야? 위에는 공법관계가 되는 거죠. 공법관계. 공물이니까 밑에는 사법관계가 되는 거죠. 사물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이 공법관계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집행 됩니까? 대집행? 만약에 국민이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다라고 했을 때 대집행할 수 있어요? 대집행 된다고요. 근데 어디도 된다고? 여기도 된다고요. 여기도 된다고. 여기도 된다는 거 우선 특징 하나 잡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게 되면 일반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연결된 이거보다 하나 더 들어간 거거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일반재산 쪽인데 사법관계 쪽인데 여기서 민사소송으로 타력강제력을 법원의 힘을 빌려서 타력강제력을 의무행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사법관계는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서 이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되니까 타력강제력의 행사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출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이쪽이었어요. 일반재산 이쪽이었습니다. 일반재산 쪽이었는데 그럼 대집행이 되잖아요. 대집행이 되는 거면 민사소송 갈 수 없는 거잖아. 국가를 대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길로 문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일로 나와도 뭐 어때? 똑같아요. 그러면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 위라고 하게 되면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거야. 받았으면 사용권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은 사용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사용권이 있죠. 사용권이 있는 상황이야. 근데 뭐 이 땅을 항만 부지를 내가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 그게 행정재산 쪽이든 일반재산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쪽이나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용권을 갖고 있거든.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 딴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딴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서 뭐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국가가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왜? 토지의 인도 의무를 부과한 거거든. 그렇죠? 얘는 나가줘야 되는 건데요. 그건 토지의 인도 의무이기 때문에 명문으로 대집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되는 것인데 토지의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전제는 깔려야 되는 거거든. 깔려야 되는 토지 인도 의무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얘네가 못 움직이고 있는 거야. 국가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국가가 뭘 해줘야 돼요? 국가 아까 소송의 당사자 될 수 있다고 했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국가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신하여, 대위하여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집행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여기서 한번 꺾은 거야. 뭘 꺾었어? 비대체적 자기 의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토지 인도 의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그래서 문제가 됐고요. 이때 국가가 민사소송을 갈 수도 있지만 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사소송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